조만식은 강연회 초청을 받을 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가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무명 두루마기와 허술한 갓신을 신고 연단에 올라 신앙과 애국 정열에서 나오는 힘있는 연설로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으나 몸 전체가 단단해 보였고 얼굴빛은 언제나 희고 청렴한 모습이었습니다. 열띤 웅변에도 간간히 유머를 섞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지루한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반드시 칼을 옆구리에 찬 정복의 일경들이 연단 좌우에 버티고 서 있곤 했습니다. 강연 도중에 연사의 입에서 불온하다고 판단되는 말이 나오면 경찰관은 즉시 연설 중지라고 외쳤습니다. 또 때로는 강연 내용이 완전히 불순하다고 판정되면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에 걸려 기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식은 묘하게 말을 이리저리 돌려 아슬아슬하게 피했으며 어떤 때에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경찰관들의 입에서 웃음이 나오도록 하여 위험한 순간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YMCA를 중심으로 장로교, 감리교 연합 저축조합을 조직했고 자본을 모아 평양 양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국산품 애용을 독려하기 위해 조선물산장려회를 결성했습니다. 민족을 위한 여러 지하운동들 가운데 오래자나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게 된 활동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었습니다. 국산품 애용을 기본 취지로 삼는 이 운동은 1920년부터 평양에서 발휘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23년 2월 20여 개의 민족단체 소속 3천여 명이 서울에 모여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했는데 조만식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조만식은 학생들과 물산장려가를 부르면서 시가행진을 하여 많은 사람의 박수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급속히 보급되어 어느새 평양 사회에서는 민요와 다름없이 애창되었습니다. 조만식은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표어를 직접 만들어 보급시켰습니다. 그 당시는 학교 교복을 일본 양복천으로 해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만식의 의복을 따라 입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만든 무명천에 염색을 해서 그것으로 만든 교복을 입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순사들에 의해 연행당하는 학생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조만식은 학생들에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조만식 자신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부터 무명 한복을 입기 시작하여 이후 한 번도 다른 옷으로 바꾸어 입은 적이 없었으니 그의 집념 또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 합니다. 모양이나 값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조선 물산을 애용해야 된다는 정신으로 우리의 것을 써야 합니다. 거기에 비로소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조선 사람의 생활이 이처럼 궁핍하게 된 것은 민족적 무자각으로 인해 제 것을 천시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침략을 자신도 모르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국산품을 많이 만들어 써야 합니다. 우리가 국산품을 애용해 나가면 자연히 생산이 증대될 것이고 우수한 산업 국가가 되어 마침내 민족 경제의 사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침탈하고 유리한 일제의 물건을 쉽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노예 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것을 사랑하고 애용하자는 정신적 애국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실천적인 면에서 일본 상품 배격 운동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항일 저항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이 운동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의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점차 시위 행진이 되더니 참석한 사람들도 몇 배로 늘어났고 결국 만세 소리가 평양 거리에 진동했습니다. 평양 경찰서는 깜짝 놀라 무장 병력을 파견해 진압하려고 했지만 물산 장려운동인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운동은 비단 직물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민족 자본을 형성시켜 기업체들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민족 자본 육성의 선구적인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도 15년이 지난 1937년 이후로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앞두고 일본 당국이 대외적인 행사를 일체 중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조만식은 당대의 대표적인 교회인 산정현 교회 장로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숭실학교에 다니면서 장대현 교회를 다녔었고 1906년 1월 이후에는 장대현 교회에서 지교회로 설립한 평양 산정현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1913년 3월에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오산학교 교사를 맡게 되었고 1921년에는 교회 집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23년 교회에서는 조만식을 장로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조만식을 인정했을 정도로 조만식은 인품과 신앙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조만식은 자신이 장로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장로고시에서도 일부러 불합격했습니다. 장로직을 사양하려는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속해 있던 평양노회에서는 그의 인품과 신앙 그리고 사회에 끼쳤던 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거의 무시함이나 마찬가지로 장로 임직을 받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장로가 되고 나서 겸손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배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았으며 당회에서는 발언을 별로 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것만 말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적이었습니다. 겸손을 신앙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덕성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실천했습니다. 그는 오윤선, 김동원 장로와 함께 산정현 교회 3장로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당시 교회 장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끼리 소송하고 싸움을 할 때도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조만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조만식은 재판에 가기 전에 그 싸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산정현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찾았습니다. 그 무렵 임시 당회장으로 섬기던 박형룡 목사는 일제의 박해에 대항할 만한 리더십과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주기철 목사를 추천했습니다. 그 무렵 주기철 목사는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으며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선 유일한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의 신앙과 정신력으로 일제에 대항할 것을 촉구하며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산정현 교회 당회는 주기철 목사를 청빙하도록 결정하고 청빙위원으로 조만식 장로를 마산에 보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오산학교에서 조만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조만식은 마산으로 내려가서 주기철 목사를 만나 예의를 갖추어서 청빙했습니다. 여기에서 조만식의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멀리 마산까지 내려가서 제자를 영적 지도자로 받들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던 것은 그의 겸손한 인격을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더욱이 조만식은 직접 주기철 목사를 추천해서 담임 목사로 청빙한 후에도 지극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사적으로는 제자였지만 공적으로는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깍듯한 예의를 지켜 섬겼습니다. 조만식은 진심으로 주기철 목사를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장로의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본 산정현 교회 교인들은 주기철 목사를 더욱 극진히 받들었습니다. 이러한 담임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온 교회의 본이 되었고 교회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에 관여했는데 평양에 백선행 기념관이라고 하는 공회당을 세운 일과 인정도서관을 설립한 일, 그리고 평양 고아원을 맡아 관여했던 일 등이었습니다. 약소국가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 평양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가질 만한 공회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문화적 활동이나 강연회를 여는데 늘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평양에는 백선행이라고 부르는 부자 과부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만식을 찾아와 죽기 전에 한 가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녀가 다녀간 후 조만식은 여러 유지들과 의논한 끝에 평양 북판에 공회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 결론을 전해주자 백선행 여인은 즉시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희사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립할 공회당 명칭을 백선행 기념관으로 정했습니다. 이 공회당은 평양에서도 가장 중심지인 대동문 곁에 있는 500평의 대지를 구해서 지어졌는데 이때가 1926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공회당은 민족운동을 위한 여론의 광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선행 여인은 남은 사재를 털어 교육사업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모두 조만식의 주선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세워진 인정도서관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선행처럼 돈이 많은 과부인 김인정이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10만 원을 희사한 것입니다. 조만식은 교회 장로들과 의논하여 조선인만 이용하는 도서관을 하나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 도서관은 백선행 기념관과 더불어 평양 중심지에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조만식은 처음부터 이 도서관을 민족문화센터로서 그 특성을 갖추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료 부족으로 고심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고문서의 진본들을 수집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일본까지 사람을 보내어 도서 2만여 권을 구입해 오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은 쉬는 날이 없이 개관되었고 열람실 안에는 언제나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가득 차서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 도서관은 민족운동에 가담한 이들의 은밀한 모임 장소로 사용되어 일본 경찰들의 날카로운 감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만식 선생은 평양 고아원 일에도 직접 관여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평양 고아원은 순전히 조선인의 손에 의하여 세워지고 조선인의 손에 의하여 운영된 유일한 사회사업체였는데 조만식은 이런 일에도 관여하여 이 고아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경영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고아원이 설립되기까지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시위대의 앞장선 김병선이라는 청년이 경찰들 손에 붙잡혀 끌려가 얼마나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던지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몹시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자 경찰들은 그를 질질 끌어다가 거리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이를 유지들에게 알렸고 유지들은 즉시 그를 기독교 기관에서 경영하던 기홀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김병선 청년은 거의 죽어가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건진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워낙 타박상이 심하여 얼마 동안의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또 한 사람의 위급한 환자가 찾아들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갑자기 입원하였는데 팔과 다리가 부러져 출혈이 심한 나머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당장 수혈을 해야 하는데 당장 수술할 만큼의 많은 피를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침대 위에 누워 치료를 받던 김병선이 의사를 불러 자신의 피를 뽑아서 저 소년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죽음 상태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환자의 입에서 자기 피를 뽑아서 써달라는 말은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김병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뽑는데 그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요. 의사가 계속 거부했지만 김병선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보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김병선의 요청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더 말리지 못하고 혈액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김병선의 혈액형은 소년의 혈액형과 같았습니다.
의사는 곧 이 젊은이에게서 피를 뽑아 위기에 놓인 소년에게 수혈시켜 그를 살려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피를 뽑아냈음에도 김병선에게는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족지 동아일보는 그런 일이 일어난 훨씬 후에야 창간되었지만 이 감동적인 인간애가 넘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런 수혈 미담이 보도되자 그때까지도 기울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김병선 청년에게 여기저기서 많은 성금이 보내져 왔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성금 액수는 상당했습니다. 이만한 돈이면 난 부자가 되고도 남겠지만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이 소중한 성금을 써버릴 수는 없어. 한 푼도 허비하지 않고 사회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보내주신 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결실을 맺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 계획을 세우던 김병선은 고아원 설립에 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고아로 자라서 고아들의 애처로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므로 그 돈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퇴원한 김병선은 우선 곧 몇 명 수용시킬 만한 거처를 먼저 마련한 후 불쌍한 고아들을 데려다가 침식을 같이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고아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소식이 전해지자 또 하나의 미담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커다란 양약상을 경영하던 부인이 김 청년의 고아원 일을 적극 돕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여류 실업가로서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양 고아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었습니다. 조만식이 이 고아원과 직접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1930년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평양의 유지들이 고아원도 재단 법인을 설립해야만 튼튼히 경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당 조만식이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계획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민립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고 계획했던 민립대학의 설립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신문화운동이 여기저기서 한창 열기를 올리고 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결의의 교육에 절대 필요한 민립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은 마침내 1922년 11월에 조선교육협회 산하에서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준비회를 결성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조만식은 1923년에 일본 유학 시절 인연을 맺었던 김성수, 송진우 등과 함께 민족 교육을 위한 대학 설립을 위해 힘썼습니다. 물산 장려운동과 함께 연내 실업 추진 운동은 당시 동아일보의 사장인 고아 송진우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힘입어 한국 방방 곳곳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민족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조만식의 평생 꿈 중의 하나였으며 그는 조선민립대학 기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낮춰잡아 조선에는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천문학교 정도만 설립 허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민간인들의 법으로 대학교를 설립하고 유능한 조선인 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고급 교육을 실시하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동아일보를 통해 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전국적인 모금이 시작되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족 저항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자 총독부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 운동의 열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오늘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은 우리의 민립대학 설립의 취지를 정면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좌절하지 않고 바로 숭인중학교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계속된 탄압과 압력으로 1926년 숭인중학교 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학교에 보이스카우트를 신설하여 나라 없는 민족의 군대로서의 기능을 열심히 독려하는 등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격려하여 조선 물산 장려운동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숭인학교를 숭인상업학교로 바꾸고 발전을 꾀해 나갔습니다. 일본 당국은 당시 인문계 학교는 아주 까다롭게 간섭하였으나 실업계 학교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평양에 세워진 사립학교는 거의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선교학교였고 동시에 인문계 개통 1세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여 조만식은 숭인학교를 실업학교라는 간판으로 바꿈으로써 일본 당국의 간섭을 피하여 학생들에게 신앙교육과 민족의식 교육을 원만하게 병행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전시켜가는 일에 조만식은 훌륭한 협력자 두 사람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숭인학교 유공자인 오윤선 장로였고 또 한 사람은 오랜간 교장 직무를 맡아준 김항복이었습니다. 조만식은 이 두 사람을 앞세우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오윤선 장로는 조만식의 둘도 없는 신앙 동지였고 김항복은 그가 오산학교에서 친히 가르친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숭인 상업학교가 첫 졸업생을 낸 것은 1933년이었으며 그 이후로 13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졸업생을 사회로 내보내는 일로만 끝내지 않고 이들을 적당한 곳에 취직시키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거의 교장 김항복 선생이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졸업 시기가 닥치면 김항복 선생은 관서지방은 물론 관북지방 일대를 뛰어다녔고 때로는 국경 너머까지 답사 여행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뛰는 만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항복의 열심은 자연히 학교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조만식은 뒤에서 돕고 지도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학교에는 우수한 교사들이 많았는데 한경직, 김재준, 김효록, 김충선, 원홍균 등이었습니다. 학교가 한참 발전기에 있을 때 김항복은 학교를 동평야 교회로 옮겨 더 확장하여 신축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침 중일전쟁이 터지고 동우의 사건으로 그가 검거당하는 바람에 계획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조만식 선생의 생애 가운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민족운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전개시킨 신간회 활동이었습니다. 1927년 조만식은 평양 지역의 신간회 결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더욱 거세져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힘들어지자 국내 민족진영 일각에서는 절대 독립에서 후퇴하여 자치 독립이라도 하자는 운동의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이 일어나서 약소민족의 독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사회주의 운동과 연결시켜 독립운동을 전개시켜보고자 하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1920년 안팎에서 결성된 고려공산당이었습니다. 한편 3.1운동 실패 후 일본 동경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은 크게 좌절하여 무정부주의 운동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 운동은 개인적인 절대 자유를 제창하면서 일체의 정부 조직이나 권력을 물리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1923년에 일본 천황을 암살코자 했던 박열이라는 청년이 바로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이처럼 나라 안팎이 어수선할 때 조선 왕조 최후의 황제인 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가 1926년 4월이었습니다. 나라와 주권을 잃은 민족의 울분과 비애는 이때 또 한 번의 만세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종의 장례식 날짜에 맞추어 일어난 것이 소위 60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자들이 주도하여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위에 앞서 이 운동은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기 때문에 3.1운동 때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애국지사들이 검거를 당했고 장례 행렬을 따르면서 독립만세를 부른 시위자들이 수없이 끌려갔습니다. 또 한 번 약소민족이 겪게 된 쓰라린 굴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60만세운동은 온 결해에서 다시 한번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그 이듬해인 1927년에 결성된 것이 신간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민족운동 기구였습니다. 60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애국지사들은 어느 날 은밀히 모여 수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치가,
법, 언론인, 문필가, 교육자, 종교인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이 소홀했던 점, 정보 누설에 방비책이 약했던 점, 국민의 감정에만 기대를 걸었던 점, 일시적인 효과만 거두려고 했던 점에 허점을 반성하며 더 나은 운동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운동을 펴나갈 수 있는 철저한 기구와 조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인 운동을 펴기 위해 지하 조직보다는 오히려 일본 당국 앞에 기구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운영의 묘를 꾀하여 살려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만 가져다 줄 뿐이기에 민족 단일 전선을 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날 중요하게 제기된 의견들을 폭넓게 살려 그해 2월 15일에 서울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 회관에서 신간회의 창립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간회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장기적 운영의 기능을 가진 기구로 출발하여 우리 안에 분산된 힘을 모아 민족운동의 단일체로 발돋움하고자 힘썼습니다. 일본 당국 앞에 노출시키자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국지사들은 이때 일본 당국의 문화정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간회 설립 허가를 요청할 때 역시 문화운동 기구라고 표방했습니다. 물론 일본 당국이 그런 우리의 표방에 전적으로 속아준 것은 아니었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는 데다가 한국 민족운동의 내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라는 계산하에 그들은 요청해온 신간회 창립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처음부터 이 운동에 참여하여 중앙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직접 평양 지회장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그는 강연회가 열릴 때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신간회 활동은 분명히 애국운동이었지만 고당은 평양을 중심한 관서지방에서 이 운동을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승화시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당은 그가 평양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던 기독교 신우회 조직까지도 결국 신간회 활동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가던 신간회 활동도 결국 파국을 맞고 말았습니다. 1929년 11월 3일에 광주 학생 사건이 터지자 신간회는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당국이 개입하여 그만 해체 명령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민족운동은 다시 지하운동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간회는 해체를 맞이했지만 민족운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지하운동으로 이어져 끊임없는 투쟁을 해나갔습니다. 또한 조만식은 신간회 활동과 더불어 농촌진흥운동을 시작시켰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념에 관계없이 사회운동을 펼쳐나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농촌진흥운동입니다. 조만식은 1927년 여름부터 평양 YMCA 농촌사업에 착수하여 1929년에는 평양의 기독교 농촌연구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만식은 우리나라 농촌운동의 토대를 다졌고 그의 제자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농촌 근대화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초창기 체육 발전에 공헌을 했습니다. 조만식은 체력이 국력이다. 건강한 정신은 튼튼한 육체에서 나온다. 체육 지능은 국권 회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뜻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체력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늘 조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몸부터 튼튼해져야 한다. 그는 1930년 평양에서 관서체육회를 설립하고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원 수는 100여 명이었습니다. 관서체육회는 그 규모가 한 지방의 체육회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당시 경성의 조선체육회와 함께 조선체육의 쌍벽을 이루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모범 선수를 선발하여 표창하거나 연중 행사로
빙상, 축구, 수상 경기 등 다양한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덴마크의 보건체조 보급을 위하여 동명체조단을 조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한마음이 되어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당국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조만식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회는 8년 동안이나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체육 진흥에 특별히 힘을 기울였던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체육 활동이 청년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만식은 신간 후 해체된 이후 11년간이나 봉사해온 평양 YMCA 충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6월 조선일보 제8대 사장으로 영입되면서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오랜 기간 언론사 대표로 활약한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겸손함은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폐간 직전에 몰린 조선일보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빚더미에 올랐던 조선일보를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민족지로 지켜낸 것입니다. 그는 사장으로 지낼 당시에도 좋은 양복, 금태 안경, 금시계, 상하 지팡이를 쓰지 않고 촌스러운 두루마기를 입으며 버선의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조만식은 신문사에 근무하는 동안 서울 청진동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사회의 저명 인사였음에도 그는 매우 검소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신문사 사장으로 외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도 시종일관 검소하게 무명 한복만 입었습니다. 조만식이 사장으로 있을 때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신사참배와 지원병 제도에 협조하라는 요청이 왔으나 조만식은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사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일제와 야합하여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였으나 그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문사의 글이라면 그대로 믿던 시대에 신문사 사장의 변절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조만식은 일제의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조선일보를 구하기 위해 조만식은 오산학교 교장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방응모에게 신문 인수를 권유했습니다. 당시 금광인 교동광산 경영으로 큰돈을 번 방응모는 조만식의 권유를 받아들여 1933년 3월 22일 경영권을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방응모는 조만식을 너무나 존경해서 그 다음 날 다시 조만식을 사장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부사장으로 물러났습니다. 1933년 7월 19일 조만식은 방응모에게 조선일보 사장 자리를 완전히 넘겨주고 고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평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은 신문사 사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없다는 겸손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장의 직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1년 만에 평양으로 돌아왔고 농촌진흥이 곧 민족진흥이라고 믿어 농촌진흥운동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의 주요 과제를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수립에 두고 농촌의 진흥으로 민족 독립의 굳건한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농촌이 부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조만식은 그 무엇보다도 지도자 양성 문제가 농촌 사업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농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모범 농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만식은 농촌 진흥 운동을 통해 일제 치하라는 상황이나 어떠한 이념에 관계없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화합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만식에게는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당파가 없었습니다. 오직 민족의 화합,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이 운동을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압력을 가함에 따라 1937년에 결국 농촌진흥운동은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